퇴근 시간의 차량 행렬은 마치 굳어버린 강물 같았다. 새빨간 브레이크 등이 끝없이 이어져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을 조용히 조롱했다. 한호준은 핸들을 꽉 쥐었다. 눈시울이 화끈거렸다. 핸드폰이 여전히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아까 통화가 종료된 상태가 그대로였다. 약혼녀 맹수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한호준,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말까지 5천만 원은 내 통장에 꽂아야 해. 우리 동생 집 대출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어. 내가 어떻게 5천만 원을 구해? 그의 목소리는 지친 진흙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건 내 일이지. 맹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너, 남자 새끼가 그런 돈도 못 꿰어? 내가 정말 눈이 뒤집혀서 너 같은 놈을 만났어. 맹수진, 우리 모은 돈, 원래 우리 결혼하고 집 살 때 쓰자고 한 거 아니야. 내 동생 결혼이 우선이야. 우리 집은 나중에 사도 된다는 거야. 우리가 뭔데? 우리 동생 결혼이 제일 중요해. 내 집은 나중에 사도 돼. 그런데 그게 안 돼.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생각해야지. 뚝 끊겼다. 한호준은 앞쪽에 빼곡하게 늘어선 차량 미등을 바라보며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맹수진과 함께한 지 5년. 그 시간 동안 그는 미친 듯이 일했다. 어시스턴트 디자이너에서 팀장으로 올라섰다. 매달 월급은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부 그녀에게 맡겼다. 그녀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겠노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었다. 그녀 동생 취업을 위해 10년 만에 대학 동창에게 머리를 숙여 부탁했다. 그녀 어머니 생신에는 반년 월급을 털어 금팔찌를 사들였다. 그녀를 위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필요 없는 지출은 전부 끊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 대가로 그녀의 이해와 고마움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눈에는 자신은 그저 그녀 가족을 위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5천만 원. 자신을 통째로 팔아도 그 돈은 마련할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올려진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는 짜증이 나서 엑셀을 밟았다. 차량 사이의 틈을 비집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앞 차량 행렬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이 팔려 발동작이 반박자 늦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그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세게 끌려왔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가라앉았다. 끝났다. 고개를 들어 앞 유리 너머로 보니 자신의 8년 묵은 국산차가 한 대의 검은색 세단 뒤통수를 제대로 들이받은 상태였다. 유려한 차체선, 묵직한 광택, 그리고 잡지에서만 봤던 날개가 달린 비자 엠블럼. 벤틀리. 머릿속이 윙하며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앞차 문이 열렸다. 누군가 내렸다. 그는 거의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덩치 크고 건장한 남자가 내리든 아니면 거만한 부인이 내리든 그것이 정상이었다. 욕을 퍼부어도 가산을 털어도 각오해야 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딱딱하는 종잡을 수 없는 고운 굽소리가 들렸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속도로 묘하게 차분한 느낌을 주는 소리였다. 눈을 떴다. 차 앞에 선 것은 한 여자였다. 몸에 꼭 맞는 흰색 정장이 그녀의 늘씬하고 키 큰 체형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긴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뒤로 질끈 올려 묶어 이마와 갸름한 턱선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을 보지 않았다. 먼저 허리를 숙여 추돌한 부위를 살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다. 그 작은 움푹 들어간 자국 하나 때문에 앞으로 5년, 아니 10년은 먹고 살 돈을 날릴지도 몰랐다. 그녀가 몸을 일으켰다. 시선이 마침내 그의 두려움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업무상의 평가처럼 차가웠다. 그가 차문을 밀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녀는 무심하게 그의 차를 훑어보았고 이어서 다뜯고 낡은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 눈빛에 무언가 깨닫는 듯한 빛이 스쳤다. 제 비서가 처리할 겁니다. 운전면허증과 연락처를 그에게 주세요. 그녀는 말하고는 몸을 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절망, 억울함, 분노가 마치 산사태처럼 터져나왔다. 됐습니다. 거에 소리치다시피 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고개를 돌려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 못 갚아요. 그녀를 응시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제 이 팔자 망한 차 팔고 저 사람까지 팔아도 못 갚아요. 돈은 없고 목숨은 하나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마치자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듯 차문에 몸을 기댔다. 자포자기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인생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여자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예쁜 눈동자에 처음으로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 뒤에 있던 차에서 곧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내렸다. 아마도 그녀의 비서로 보였다. 비서는 현장을 살피고 다시 한호준을 보았다. 곧 여자에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한 대표님, 경찰에 신고하시죠. 보험사에 맡기시고. 한 대표, 역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한호준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선고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그의 눈을 순간적으로 크게 뜨게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요. 그는 멍해졌다. 비서도 멍해졌다. 한 대표님, 그게... 여자는 비서를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탐색하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치 상품을 살피는 듯했다. 이름이 뭐예요? 한호준입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그러고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꺼냈다. 한호준 씨, 수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녀는 붉은 입술을 달싹이며 한 글자 한 글자 뚜렷하게 그의 귀에 전달했다.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0.1 한호준은 그 자리에 얼음 기둥처럼 서 있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녀를 도와준다고? 자신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방금 수억 원짜리 차에 흠집을 낸 불쌍한 놈, 5천만 원도 못 구하는 거지.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녀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입가에 희미하게 선을 그렸다. 비아냥이 아니었다. 더 묘하게도 심심풀이에 가까워 보였다. 제 비서가 연락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차에 올랐다. 금태 안경 비서는 의미심장하게 그를 한번 쳐다본 뒤 그녀를 따라 탔다. 벤틀리는 소리 없이 차량 흐름에 합류했고 곧 모습을 감추었다. 남은 것은 전면 범퍼가 구겨진 그의 낡은 차와 그 자신뿐이었다. 무대 위에 웃음꾼처럼 도로 한가에 쓸쓸히 서 있었다. 주변 차량들이 초조하게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자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차를 길 가장자리로 옮겼다. 운전석에 앉아 그는 한참 동안 멍했다. 안 갚아도 된다고? 이 네 글자는 마치 사멸령처럼 그를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 수억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 여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다는 걸까? 생각이 닿지 않았다. 전혀 닿지 않았다. 고개를 저으며 머릿속에서 이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털어내려 했다. 어찌됐든
일단 눈앞의 큰 위기는 해결된 셈이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집, 그것은 그와 맹수진이 함께 빌린 전용 면적 66제곱미터짜리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맹수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신발을 바꿔 신고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또 한 번의 깊은 피로감이 밀려왔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꼼짝도 하기 싫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은행에서 온 문자가 와 있었다. 고객님의 XX카드 3월 15일 17시 35분 출금 18만원, 잔액 4,900원. 그는 그 숫자 18만을 오래 응시했다. 맹수진의 신용카드 결제일이었다. 매달 이때쯤이면 그의 월급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휴대폰 뱅킹을 열어 이번 달 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화장품 8만원, 새로 나온 원피스 5만원,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내역 5만원. 사용일자는 지난주 수요일이었다. 지난주 수요일, 그의 기억에 그녀는 친구랑 쇼핑하러 간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프로젝트를 맞추느라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저녁은 빵 하나로 때웠다. 갑자기 우스워졌다. 자신은 아끼고 아꼈다. 모든 돈을 그녀에게 맡겼다. 그 대가로 그녀가 당연하게 여기며 돈을 낭비하고 너 남자 새끼가 그런 돈도 못 꿰어? 라는 말을 듣는 거였다. 가슴의 돌덩이가 몇 그램은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그때 맹수진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팩을 한 채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걸어 나왔다. 한호주는 눈에도 넣지 않은 채 곧장 냉장고로 향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나 요구르트 마시고 싶었는데. 불평했다. 그녀는 비로소 그의 침묵을 느꼈는지 팩을 한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너기 먹었어. 말하는데 왜 안 대답해? 돈 어디 있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신 듯했다. 뭐가? 내가 그동안 내게 맡긴 월급,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은 돈 어디로 간 거야? 맹수진이 팩을 뜯어버리며 비웃었다. 한호준, 지금 와서 내 뒷조사하는 거야.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별로 안 남았어. 그녀는 가볍게 말을 이었다. 우리 동생이 집 사려고 해서 내가 1천만 원 먼저 빌려줬어. 나머지는 평소에 이거저거 쓰다 보니 거의 없어. 빌려줬다고? 1,000만 원을.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평소에 이거저거 쓰다 보니? 그렇게 가볍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했다. 마치 그들이 이빠져 모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길가에 버려진 휴지 조각이라도 되는 양. 너 돈 빌려주면서 왜 나랑 상의 안 했어? 그의 얼굴로 핏기가 쏙 빠졌다. 상해? 웃기고 있네. 그녀는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한호준, 내가 뭘 알아? 돈은 내가 관리해.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 게다가 걔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동생 돕는 게 잘못이야? 너 원래 이렇게 꼬장꼬장해. 꼬장 부린다고. 그는 평소에 알던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낯설고 이상했다. 그럼 오늘 내가 말한 5천만 원은 뭔데? 이미 1,000만 원이나 빌려줬다면서. 그 1,000만 원은 혼수 예약금이야. 지금 필요한 건 집값 계약금. 계약금 5천만 원, 아까 빌려준 1,000만 원까지 합쳐 총 6천만 원, 그래야 집 계약이 돼. 그녀는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버티며 말했다. 5천만 원, 하루도 늦추지 말고 이번 달 말까지 꼭 마련해와. 그는 화가 나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너, 내가 금광이라도 캐는 줄 알아? 몰라.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그녀는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해결해야지. 못 해결하면 그건 내가 무능하다는 뜻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또 이 말이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맹수진, 헤어지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맹수진의 얼굴 표정이 당당함에서 어리둥절함으로 다시 분노로 변하는 데는 불과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뭐라고?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한호준, 다시 말해봐. 헤어지자고.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지난 5년, 지쳤어. 더 이상 남의 요구에 이렇게 살면서 너는 노력이 부족해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좋아, 좋아. 맹수진은 부들부들 떨며 그의 코끝을 가리켰다. 한호준, 내가 건방져졌구나. 밖에 돈 많은 여자라도 생겼어? 나한테 당당하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심하고 우스웠다. 그녀의 눈에 자신은 절대 스스로 당당해질 수 없는 존재였다. 자신의 모든 저항은 반드시 다른 곳에 의지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는 평온하게 말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서야. 그래, 헤어지자. 좋아. 맹수진이 비웃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래, 헤어질 수는 있어. 대신 내 청춘 위자료 줘. 내가 이렇게 5년 젊음을 너한테 바쳤어. 그냥 끝낼 순 없어. 나 돈 없어. 그는 사실대로 말했다. 몰라. 아까 내가 차 사고 냈다며? 큰돈 물어줘야 할 텐데. 거기서 좀 떼면 되지.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그의 곤경을 지켜보는 듯이 비웃었다. 맞다. 아까 전화해서 사고 났다며? 무슨 차였는데? 얼마나 물어졌어? 그녀의 그런 태도에 그의 속이 뒤집어질 듯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았다.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갚지 않아도 된다니? 꿈 깨라. 그 사람이 자선 사업하는 줄 알아? 그녀는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공손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한호준 씨 맞으시죠? 저는 한 대표님 비서 왕 실장이라고 합니다. 금태 안경 남자였다. 그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네, 안녕하세요, 왕 실장님. 한 씨, 오늘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한번 뵙자고 하시는데요. 그의 시선이 거실을 가로질러 맹수진의 비아냅과 경멸이 가득한 얼굴에 닿았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전화를 끊고 그는 맹수진이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훑어보는 것을 느꼈다. 한 대표? 무슨 한 대표야? 그녀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한호준, 무슨 꿍꿍이야?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걸어버린 듯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차를 갚지 않아도 된다면서 오히려 나를 좀 도와달라는 사람. 0.2. 다음 날 정오, 그는 왕 실장이 보내온 주소를 찾아 그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시내 중심가의 오래된 양옥을 개조한 사립클럽이었다. 간판 하나 없이 단지 문 앞에 2마리의 돌사자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왕 실장이 직접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문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한 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왕 실장이 이쪽으로라는 손짓을 하며 그를 안내했다. 태도는 예에 바르고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호기심이 깔려 있었다. 그는 구불구불한 회랑을 지나 아늑한 개별룸으로 들어섰다. 한혜슬이 이미 그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짙은 녹색의 원피스로 갈아입었고 긴 머리는 어깨 너머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어제의 직장인 이미지보다 훨씬 여성스럽고 나른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 앞에는 찻잔 한 벌이 놓여 있었고 보글보글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앉아. 그녀가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그가 의자를 빼내 불안한 듯 앉았다. 뭐 마실래? 생수 괜찮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직접 찻잔을 따라 그에게 건넸다. 한호준 씨. 그녀는 단도직입적이었다. 내가 어제 한 말 농담 아니에요. 그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따뜻한 온도가 손끝에서 전해져 오며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한 대표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또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길래?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그녀의 말은 매우 직설적이었고 다소 냉정하기까지 했다. 거래다. 자선 사업과는 상관없어. 한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남편이 필요해. 푸아. 그가 방금 입에 넣은 차를 거의 뿜을 뻔했다. 그는 격하게 기침을 하며 얼굴이 새빨개졌다. 하네슬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를 보는 듯했다. 왕 실장이 재빠르게 휴지를 건넸다. 간신히 진정한 그가 믿기 어렵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가짜 남편이 필요해. 기간은 1년. 그녀가 다시 말했다. 말투는 평범하게 오늘 날씨를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1년 후에 이혼. 그때 당신에게 두둑한 사례금을 줄게. 어느 인류 도시에서든 집 한 채 살 수 있을 만큼. 그의 머리는 완전히 백지가 되었다. 가짜 결혼.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줄이야. 하필 저인가요? 그가 간신히 물었다. 당신이 내 조건에 모두 맞기 때문이야. 하네슬이 가냘픈 손가락 2개를 내밀며 하나씩 짚어나갔다. 첫째, 당신은 매우 가난해. 그 말에 그의 심장이 쿡 찔렸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선택지도 많지 않고 욕심도 덜해. 어제 내가 한 말, 돈은 없고 목숨은 있다. 그 말 마음에 들었어. 꽤 절박했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더라고. 둘째, 당신은 배경이 깨끗해. 당신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모두 왕 실장이 알아봤어. 매우 단순하더군. 평범한 직장인 가정, 곧 헤어질 약혼녀. 깔끔하고 뒷감당이 편하겠어.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이 짧은 시간에 벌써 그의 모든 내막을 샅샅이 파악했다. 셋째. 그녀가 잠시 멈추고 시선을 그의 얼굴에 고정시켰다. 그 시선은 마치 그의 피부를 뚫고 속골을 보는 듯했다. 꽤 믿음직스러워 보여.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눈빛이 바르더라. 나와 함께 연기할 파트너가 필요한 거지. 언제든 배신할 승냥이는 아니야. 그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수수용 메스처럼 자신의 현재를 정확히 해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왜 그걸 해야 합니까? 그는 또 다른 핵심을 물었다. 그건 내 일이야. 그녀가 찻잔을 들어 살짝 불었다. 넌 그냥 내 역할을 연기하고 대가를 받아가면 돼. 서로 필요한 걸 얻는 거지. 그는 그녀의 아름답지만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차가웠다. 이 여자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무섭도록 강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계산되고 교환 가능했다. 결혼도, 감정도,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계약 기간 동안 뭘 해야 하죠?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아야 해. 가족 행사나 회사 자리에도 같이 가야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인 것처럼 행동해야 해. 그 외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이 갑자기 탔다. 좋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줄게. 내일 정오까지 답변 줘.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떠나려는 듯했다. 한 대표님. 그녀를 불렀다. 만약 제가 연기를 현실로 착각하거나 계약이 끝난 후 이 관계를 빌미로 협박하면 어쩌실 겁니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처음으로 본 그녀의 미소였다. 마치 봄비에 녹는 첫눈처럼 차갑고도 아름다웠지만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한호준 씨, 내가 당신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 당신이 감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압박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믿어.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왕 실장이 뒤에 남았다. 그는 한호준에게 서류 한 벌을 건넸다. 한씨, 계약서 초안입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님께서 한씨의 전 약혼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건네받았다.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부터 빼곡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갑, 하네스, 을, 한호준. 그는 눈을 훑어내려갔다. 내용은 그녀가 말한 것보다 훨씬 상세했고 더 냉정했다. 갑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을 것, 갑에게 감정을 갖지 않을 것, 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 위반 시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 그리고 서류 마지막 장에는 대가가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 기간 만료 시 갑은 을에게 일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5억 5천만 원. 그는 그 영자들의 늘어선 숫자를 바라보았다. 숨이 멎는 듯했다. 이 숫자는 평생, 아니 100년을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이었다. 거대한 유혹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 계약서를 들고 멍하니 클럽을 나왔다. 밖은 눈부신 햇살이었지만 그는 온몸이 오싹했다. 한쪽은 지옥, 다른 한쪽은 심연.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맹수지는 없었다. 전화를 걸어보니 꺼져 있었다.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래도 잠시라도 편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그 계약서를 뒤척이며 읽었다. 날이 밝을 무렵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핸드폰을 꺼내 맹수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맹수진, 우리 정말 끝이다. 우리 집에 있는 내 물건 빨리 가져가. 나보다 더 나은 남자 만나길 바란다. 보내고 난 뒤 그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리고 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 실장님, 승낙합니다. 전화 너머 왕 실장의 목소리는 전혀 놀라지 않은 듯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신분증과 가족관 계증명서를 가지고 구청 민원실 앞으로 와 주십시오. 이렇게 빨라야 합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한 대표님 스타일이 원래 그러십니다. 미적지근한 걸 싫어하셔서. 전화를 끊고 그가 창밖으로 새파란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주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24시간도 채 안 되어 그의 인생 궤도는 180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한호준, 30살 가난한 디자이너, 곧 수백억 원을 가진 여성 CEO의 계약 남편이 될 예정이었다. 0.3. 오후 3시, 그는 구청 민원실 앞에 나타났다. 옷장에서 가장 나은 듯한 와이셔츠를 입고 손에는 가족관 계증명서를 쥐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검은색 벤츠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왕 실장이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하네슬이 그 안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가벼운 졸음에 빠진 듯했다. 그녀는 오늘 매우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다.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올라타요. 눈을 뜨지 않은 채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차에 올랐다.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그를 순식간에 감쌌다. 강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비갠 후 풀밭에서 나는 깨끗한 내음에 가까웠다. 차 안의 분위기는 다소 압도적이었다. 그는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하네슬도 입을 열 생각이 없는 듯했다. 왕 실장이 조수석에서 정식 계약서와 펜 한 자루를 건넸다. 한씨, 이게 정식 계약서입니다. 두부인데 보시고 이상 없으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는 계약서를 받아들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을 자리에 한호준이라고 서명했다.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조용한 차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서명을 마치자 마치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기분이었다. 한 대표님, 됐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제야 그녀가 눈을 떴다. 계약서를 받아 잠시 훑어보더니 역시 서명을 했다. 한해 쓸 세 글자가 시원시원한 필체로 뾰족한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가자. 그녀가 계약서를 왕 실장에게 건네고 차문을 열었다. 그와 그녀는 나란히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은 젊은 여자였다. 두 사람을 보고 눈빛에 살짝 탄성이 스쳤다. 두 분 혼인신고 하러 오셨죠? 네.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약간 긴장되어 떨렸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좀 주세요. 전체 과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다. 사진 촬영, 서류 작성, 도장. 20분도 채 안 되어 빨간색 부부관계 증명서 2장이 그들에게 건네졌다. 그는 그 작은 빨간 종이를 들었다. 너무 뜨거워서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구청에서 나오니 왕 실장이 이미 문간에 서 있었다. 한 대표님, 한씨, 축하드립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정해진 양식처럼 보였다. 하네슬은 무표정으로 부부관계 증명서를 왕 실장에게 건넸다. 잘 보관해. 그녀가 그에게 몸을 돌렸다. 따라와. 그녀를 따라 근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흰색 포르쉐 앞에 멈춰섰다. 열쇠로 문을 열었다. 어디로 가죠? 내 집. 그녀는 간결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그곳이 그의 집이기도 했다. 차량은 쉴 새 없이 달려 마침내 산중턱에 위치한 고급 빌라 단지에 도착했다. 이곳의 보안은 매우 철저했다. 입구 경비원이 하네슬의 차를 보자 즉시 경례하고 통과시켰다. 차량은 3층 높이의 단독 빌라 앞에 멈춰섰다. 빌라는 거대한 정원을 동반하고 있었고 정원수는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어 주인에게 취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려. 하네슬이 시동을 껐다. 그녀를 따라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 인테리어는 극도로 간소화된 모던 스타일이었다. 흑백과 회색이 주조를 이루어 그가 상상했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곳곳에 고급스러운 절제미가 느껴졌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모 한 분이 다가왔다. 아가씨, 오셨어요. 이모. 하네슬이 그녀를 가리켰다. 이분은 한 선생님이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사세요. 이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의식에 차서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모. 그가 어색하게 답했다. 이모, 한 선생님 2층 손님방으로 모셔드려요. 제 방 옆방 청소 좀 해주세요. 하네슬이 코트를 벗어 이모에게 건넸다. 네, 아가씨. 한호주는 이모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이모는 그를 한 칸의 침실 앞으로 데려갔다. 그 방은 바로 안방 옆에 있었다. 한 선생님, 바로 이 방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모.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매우 넓었고 독립된 욕실과 작은 발코니가 딸려 있었다.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간소하고 깔끔했지만 그 안의 모든 가구와 비품들은
그가 이름조차 모르는 최고급 브랜드였다. 그는 낡은 더플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가방은 이 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잠시 방에 서 있던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하네슬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 파일을 보고 있었다. 한 대표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집에서는 한 대표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부르죠? 그냥 예슬이라고 불러. 예슬씨. 그는 어색하게 그 이름을 불렀다. 무슨 일이야? 저희 몇 가지 규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지 않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그는 용기를 내며 말했다. 첫째, 저희는 명목상 부부이지만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저는 곧 직장을 구해서 자립할 겁니다.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각자 부담이라는 말에 그녀는 마침내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어 그의 얼굴로 옮겼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한호준 씨, 정말 나랑 각자 부담하겠다고. 그녀가 이 빌라를 가리켰다. 이 집 한 달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 이모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내 냉장고에 있는 생수 한 병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그녀의 질문에 그는 대꾸하지 못하고 뺨이 화끈거렸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는 난처하게 말했다. 그냥 공짜로 먹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내 자존심 높이 사긴 하는데 여기서 그럴 필요 없어. 그녀가 태블릿을 한쪽에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일자리 구하는 거 나는 반대하지 않아. 단 우리 계약에 지장이 없어야 해.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가 계약 결혼했다는 사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거야. 내 비서 왕 실장까지 포함해서. 밖에서는 우리가 첫눈에 반해 결혼한 부부인 걸로 하자. 알았지? 원래 왕 실장의 이름은 왕카이였나 보다.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됐어. 그녀가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내 물건, 왕 실장이 내 옛집에 가서 가져왔어. 오늘 밤부터 여기서 자고 필요하면 이모한테 말해. 그녀는 하직 인사를 하는 듯했다. 그는 눈치를 채고 2층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 실장이 그의 짐을 몇 상자 싣고 왔다. 그 상자들 속에는 그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 몇 벌 갈아입을 옷, 몇 권의 전문 서적, 그리고 먼지 쌓인 모형 하나. 그것은 그가 대학 졸업할 때 만든 디자인 모형이었다. 꽤 괜찮은 상까지 받은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취업 후 세월에 비껴나가면서 예전의 꿈들은 이런 식으로 깊숙이 처박혀 더 이상 꺼내지지 않았다. 왕 실장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떠나기 전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 대표님은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한 분이세요. 그분이 당신을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호준의 마음은 오묘하고 복잡했다. 저녁, 그는 처음으로 하네슬과 같은 식탁에 앉았다. 길게 뻗은 식탁, 그들은 양쪽 끝에 떨어져 앉았다. 이모가 반찬 4개에 국 1개를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정교하고 예술 작품 같았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먹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오후에 전 약혼녀가 37통 전화를 했어. 하네슬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제 옛날 핸드폰 거기 있지 않나요? 왕 실장이 물건 가지러 갔을 때 내 전 약혼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 핸드폰은 그녀가 왕 실장한테 던져준 거야.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은 안 했고 욕만 하더라. 하네슬의 말투는 매우 담담했다. 내가 왕 실장한테 이미 처리하게 했어. 앞으로는 이거 써.
그녀가 손 옆에서 새 핸드폰 상자를 꺼내 식탁 중간에 밀어놓았다. 내 과거 인연들, 끊어야 할 건 확실히 정리해. 내 남편이 전 여자랑 엮이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투에는 부정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핸드폰 상자를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이 여자는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의 과거 생활을 조금씩 벗겨내고 있었다. 0.4. 하네스의 빌라에 산 지 일주일째 그는 그녀와 거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이력서를 다듬고 잊고 살았던 전문 지식을 다시 익혔다. 이 방의 책상은 매우 컸고 조명도 좋았다. 예전에 노트북 하나 겨우 올려놓던 작은 책상보다 훨씬 좋았다. 그는 먼지 쌓인 건축 모형을 꺼내 닦아서 책상 한쪽 구석에 올려두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몇 년 전 그 자신만만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뜨거운 패기와 재능만으로 이 도시에서 한몫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현실은 그에게 냉혹한 일격을 가했다. 설계 사무소에서 보낸 그 몇 년 동안 그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다. 고객의 기괴한 요구에 맞춰주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생각은 감추고 가장 안전하고 평범한 디자인을 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그렇게 수많은 수정과 반려 속에서 닳아 없어졌다. 지금 그는 자신을 옥죄던 환경을 떠났지만 무직 상태로 남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감정이 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서 빨리 직장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상상보다 더 냉혹했다. 그가 널리 뿌린 수십 통의 이력서는 모두 묵살당했다. 가끔 면접 기회가 있어도 그가 업계를 떠난 지 거의 1년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면접관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한씨, 이 업계는 변화가 빨라요. 오래 떠나 계시면 트렌드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다소 시대에 뒤처져 보이는군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마치 그의 마음에 칼질을 하는 듯했다. 이날 오후 그는 또 한 번 면접에서 떨어져 지친 몸을 이끌고 빌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하네슬이 오늘은 집에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한 명의 고급스러운 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관리를 매우 잘해서인지 그녀의 눈썹 사이는 하네슬과 닮아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 그녀의 시선은 즉시 탐조등처럼 그에게로 향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까다롭고 심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매우 불편했다. 예슬아, 이 사람이 바로 너 말하던 그 한호준이란 아이니?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우월감에 차 있는 듯한 은근한 높은 자세가 느껴졌다. 어머니, 저 사람이 제 남편 한호준이에요. 하네슬의 말투는 평온했다. 어머니, 이분이 그녀의 어머니였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무슨 어머니야, 엄마라고 불러야지. 중년 여성이 정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서는 친근함을 찾을 수 없었다. 엄마. 억지로 고쳤다. 응. 하네슬 어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하네슬에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묻어 있었다. 예슬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저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은 두고 왜 하필 이런 평범한 사람을 골라서 그것도 갑자기 결혼을 해버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하네슬이 그의 손을 잡았다. 10손가락을 꼭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러나 손바닥은 까끌까끌했다. 그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가 더 세게 잡았다. 엄마, 저 사람 사랑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눈빛이었다. 감정이란 게 집안 배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는 첫눈에 반해 결혼했어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 완벽했다. 당사자인 그조차도 거의 믿을 뻔했다. 하네슬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첫눈에 반하다니? 누굴 속여? 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정한 바람에 하 회장님 댁에서 우리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거 알고는 있겠지? 끊으라 하세요. 하네슬의 말투는 여전히 무심했다. 저희 성원그룹이 하 시댁 하나 없어서 무너질 회사는 아니니까요. 너. 하네슬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내가 회사 장래를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틀림없이 병 나실 거야.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릴게요. 하네슬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이끌었다. 엄마, 저희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서 이런 불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호준 씨는 오늘 하루 종일 면접 보러 다녀서 피곤해요. 이만 데리고 위로 올라갈게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이끌어 그를 2층으로 데려갔다. 그의 방 앞에 도착하자 그제야 손을 놓았다. 아까, 고마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기일 뿐이야. 그녀는 원래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우리 엄마가 오늘 온 건 다 하 회장님 댁 때문이야. 하 회장님 아들 하문빈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를 쫓아다녔고 양가에서도 혼사를 원했거든. 내가 갑자기 결혼해버려서 그 희망을 끊어버렸으니 하씨 댁이 좋아할 리가 없지. 그는 이제야 그녀가 왜 자신과 가짜 결혼을 하려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였구나. 죄송합니다. 제 탓에 곤란해지셨네요. 사과할 필요 없어. 내 선택이야. 당신 탓이 아니야.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물었다. 일자리 구하는 건 좀처럼 잘 안 되나 봐. 그는 난처하게 고개를 저었다. 별로 순조롭지 않아요. 예상했어.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는 듯했다. 내 전력이 너무 평범하고 1년 동안 공백도 있었으니 좋은 직장 구하기 어려울 거야.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핵심을 찔렀다. 내가 직접 작업실을 차리는 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가 깜짝 놀랐다. 작업실을요? 응. 그녀가 책상 쪽으로 걸어가서 그의 시선이 그 건축 모형에 닿았다. 이 모형을 봤는데 아주 참신한 생각이야. 내 이력서에 있는 그 평범한 디자인들보다 훨씬 나아. 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동안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 작품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이건 그냥 대학 시절에 공상한 거라서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가 부끄럽게 말했다. 좋은 디자인은 모두 처음에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녀가 손가락으로 모형에 뾰족한 첨탑을 살짝 스쳤다. 내가 부족한 건 재능이 아니라 기회야. 그녀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기회를 줄 수 있어. 무슨 뜻이죠? 내 회사에 놀고 있는 옛날 공장 부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 마땅한 설계안이 없어서 이전에 올라온 몇 개는 모두 내가 반려시켰어. 그녀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걸 내게 맡길게. 만약 내가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으면 내가 투자해서 독립 디자인 작업실을 차려줘. 내가 전권을 맡아. 그의 호흡이 순간 가빠졌다. 행복이 너무 갑자기 다가와서 그의 귀를 의심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그녀가 남편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내 성공이 곧 내 성공이야. 내가 남편답게 훌륭한 사람이 필요해.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야. 물론 내게 그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만약 제가 실패하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뜻이지. 이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넌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한 선생님 역할만 계속하면 돼.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사업 협상에서나 느낄 수 있는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이것은 기회이자 시험이었다. 성공하면 그는 단숨에 성공 가도를 달리며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패하면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허수아비로 남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거센 파도가 일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 왕 실장이 현장 안내할 거야. 프로젝트 자료는 내 메일로 보내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답변에 매우 만족한 듯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다. 그는 자리에 서서 책상 위의 건축 모형을 바라보았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한호준, 이게 너의 유일한 기회야. 성공만 하면 된다. 실패는 안 된다. 0.5. 다음 날 아침, 왕 실장이 차를 몰고 그를 프로젝트 현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옛날 공업 단지였다. 붉은 벽돌의 낡은 공장, 높이 솟은 굴뚝, 녹슨 철로들, 곳곳에 쓸쓸하고 황폐한 분위기가 풍겼다. 한시, 바로 여기입니다. 왕 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에게 건넸다. 전체 부지 측량 도면과 공장 연역 자료입니다. 한 대표님의 뜻은 옛날 공업 풍모를 유지하면서 창작 오피스, 예술 전시, 상업 휴양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는 서류를 받으며 왕 실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공장 부지를 걸었다. 이곳의 공간은 매우 넓었고 천장 높이도 충분했다.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난도가 매우 높았다. 보존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기능적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모두가 거대한 도전 과제였다. 그는 사흘 내내 공장 부지에 매달려 걸음으로 모든 땅을 측정하고 카메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밤이면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자료를 조사하고 스케치를 그렸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디자인 하나 때문에 며칠 밤을 새도 괜찮았던 그 시절. 그리웠던 그 열정이 그를 다시 사로잡았다. 하네슬은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매일 밤 돌아와서는 그의 방에 잠시 들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에 서서 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끔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와서 그의 손 옆에 조용히 내려놓기도 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무언의 교감은 어느새 싹트고 있었다. 이날 밤 그는 구조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수십 장의 스케치를 그려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네슬이 들어와서 그의 스케치를 잠시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왜 생각을 전환해 보지 않아? 외부 강철 구조의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이 몇 개의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야. 그는 멍해졌다. 그녀의 이 생각은 마치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비추었다. 그래. 그걸 왜 생각 못했지. 이렇게 하면 동선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외부 연결 통로 자체가 매우 산업적인 미감을 지닌 풍경이 될 수도 있었다. 이 생각, 정말 대단해요. 그가 감격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건데 구체적인 건 전문가인 내 몫이지.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영감을 줬어요. 그는 펜을 들고 재빨리 종이 위에 새로운 구상을 그려 내려갔다. 점점 흥분됐다. 보세요. 이 연결 통로를 만들 때 내우성 강판을 써요. 그게 붉은 벽돌 벽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녹슨 색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 그 통로 아래에 유리 상자 형태의 상업 공간을 넣는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디자인 컨셉부터 재료 선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그는 놀랍게도 그녀가 건축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신미함과 비즈니스 감각이 매우 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엉뚱한 디자인 속에서도 현실화 가능한 비즈니스 요소를 정확히 찾아냈다. 이토록 공감대가 있는 사람과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느낌은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시계를 보고 새벽 3시가 되었음을 알았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늦게까지 붙잡아서.
괜찮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기지개를 켰다. 좀처럼 보기 힘든 피곤한 모습이었다. 오랫동안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한 적이 없네. 이 방향으로 디자인해, 기대할게.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책상 가득한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의욕이 불타올랐다. 일주일 후 그는 완성된 디자인안을 내놓았다. 투시도, 모형, 상세한 예산까지 포함했다. 하네슬은 회사의 모든 임원들을 소집하여 디자인안 평가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에는 성원그룹의 핵심 인물 15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 차림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유일하게 캐주얼 차림을 한 외부인이었다. 자신을 향한 시선들에는 의심과 비아냥이 가득했다. 그들의 눈에 그는 아마도 CEO에게 붙어먹는 잡부 정도로 보일 터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는 단상 앞으로 걸어가 디자인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레드브릭 앤드 아이언 박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평가의 시선들을 무시하려 했으며 설명에만 집중했다. 자신의 디자인 철학, 공간 구획, 재료 선정, 미래의 운영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하는 내내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회의실에는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설명을 마치고 그는 목례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몇 초 후 안경 쓴 부사장이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한씨 맞죠? 당신의 아는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투시도도 아름답군요. 하지만 비용은 고려해 보셨나요? 당신의 안대로라면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원래 계획보다 최소 30%는 증가할 겁니다. 저희는 상인입니다. 예술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윤 극대화죠.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너무 이상적이야. 이 강철 구조 연결 통로는 시공 난도가 너무 높아. 공기도 오래 걸리고. 젊은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는 건 좋은데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되지. 하나둘씩 쏟아지는 의심들이 마치 찬물처럼 그를 적셨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박하려는 순간 하네슬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진 부사장님, 이윤 극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녀가 부사장을 보았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의 비용만 보고 있을 뿐 미래의 수익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단순한 재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화제를 낳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문화 자산이라고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모형 앞으로 걸어갔다. 이 안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그 미래지향성이에요. 그것은 단지 건물일 뿐만 아니라 소셜 플랫폼이자 생활 방식의 용기예요. 그것이 가져올 브랜드 가치와 장기적 수익은 그 30%의 비용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이 안 통과시키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바로 시작합니다. 한호준 씨가 설립할 레드브릭 스튜디오가 전권을 맡아 설계와 감리를 책임집니다. 예산은 그가 제안한 대로 합니다.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댈 테니까. 순식간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하네슬의 결단력에 압도된 듯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회장 권한으로 이 일을 제압하고 그에게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졌다. 진 부사장이 그의 곁을 지나칠 때 차갑게 코웃음치며 눈을 흘겼다. 그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한호준은 하네스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밀려왔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도운 게 아니야. 내가 믿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뿐이야.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한호준 씨, 내가 실망하는 꼴 보여주지 마. 그 순간
그들 사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갑을 관계도 냉랭한 계약 관계도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우는 전우였다. 0.6. 레드브릭 스튜디오는 곧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사무실은 공사 현장에 옛 창고 하나에 마련했다. 그는 그곳을 간단하게 개조하여 산업풍의 로프트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네슬은 그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주었다. 스스로 인력을 충원하라고 했다. 그는 예전 대학 교수와 친구들을 통해 몇 명의 뜻이 맞는 젊은이들을 모았다. 그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재능과 꿈은 있지만 대기업에서 뜻을 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몇 명이 매일 모여 마치 열정에 불탄 듯이 밤낮 없이 설계도를 다듬고 시공사와 소통했다. 힘들었지만 모든 이의 얼굴에는 흥분된 빛이 넘쳤다. 자신의 디자인을 직접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디자이너의 꿈이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간의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거 알아? 그 레드브릭 스튜디오라는데 우리 한 대표님이 그 잡부 남편 때문에 차려준 데래. 그러게 이름도 없는 작자가 갑자기 그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니까? 뒤에 캐묻을 게 없으면 말이 안 되지. 두고 보자. 그 큰 프로젝트를 그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그의 귀에도 들어왔다. 입으로는 신경 안 쓴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아예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그는 공사 현장에 갔다가 마침 진 부사장도 현장을 둘러보러 온 것을 만났다. 진 부사장은 손을 등 뒤로 하고 마치 지휘관이라도 되는 양 현장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더니 공사 중인 한 부분을 가리키며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작은 이씨, 이 부분 설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복잡한 노드를 어떻게 공사해? 나중에 안전 문제 터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목소리는 매우 커서 주변 인부들과 감독관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다. 한호준이 걸어가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진 부사장님, 이 노드는 저희가 상세한 역학 계산과 모델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안전 기준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시공팀에 기술 교육을 마쳤습니다. 기준, 나한테 그런 종이 위에서 노는 소리 하지 마. 진 부사장이 무시하며 그를 가로막았다. 내가 공사판 뛸 때 너는 아직 거기 있었나? 말하는데 당장 고쳐. 그냥 제일 단순한 강철 연결 구조로 바꿔. 안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내가 너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는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그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었다. 만약 그가 고친다면 그의 디자인의 핵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시공사들 앞에서의 그의 신뢰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말투로 말했다. 진 부사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총책임자입니다. 모든 설계 문제는 제가 결정합니다. 만약 제 설계에 이의가 있으시면 한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결정을 받으십시오. 한 대표님께서 새로운 지시를 내리시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도면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진 부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자줏빛간이 되었다. 너. 그가 가리키며 화가 나서 말을 더듬었다. 좋아. 한호준, 너 기다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몹시 화가 난 듯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호준은 마음속에 이 사람이 앞으로 틀림없이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려 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문제가 터졌다.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인 내후성 강판이 입구에서 공급업체에 의해 막혀버린 것이다. 공급업체가 갑자기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톤당 10만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강판은 주문 제작으로 공기가 매우 촉박했다. 지금 공급업체를 바꾸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최소 한 달은 지연될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공급업체는 나중에 알고 보니 진 부사장의 먼 친척이었다. 이건 명백한 그가 판짜고 친 함정이었다. 그는 공급업체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온갖 좋은 말을 다 해도 상대는 버티며 물러서지 않았다. 작업실의 젊은 직원들은 모두 불안에 휩싸였다. 형, 어쩌죠? 강판이 없으면 뒤에 공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돈을 더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공기가 지연되면 큰일 나는데. 그는 사무실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씩 피워댔다. 돈을 더 주는 것은 진 부사장에게 굴복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그는 더욱 기어오를 것이다. 돈을 더 주지 않는 것은 공기지연의 책임을 그가 져야 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해슬이 왔다.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무실 가득한 어두운 분위기와 그의 발밑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를 보았다. 눈썹을 찌푸리며 걸어와서 그의 손에 든 담배를 직접 끄고 버렸다. 담배 피운다고 문제 해결되겠어? 저도 알아요.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답답해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별다른 표정 없이 듣고 있었다. 진계명이라는 사람, 나도 알아.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회사에서 오래됐다고 건방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나도 예전에 손보고 싶었지만 적절한 때가 없었어.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때가 왔어. 어떻게 하면 되죠? 깡패를 상대할 땐 더 깡패 같은 방법을 써야 해.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이 일은 내가 걱정할 것 없어. 내게 맡겨. 말을 마치고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장 변호사님,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업체 이름 하나 조사 좀 해주세요. 최근 3년간의 모든 세금 및 계약 기록을요. 네, 아주 세세하게요. 저도 위반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그녀가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영수 씨, 중국 주요 철강 회사들에 문의해봐요. 같은 규격의 내후성 강판, 가장 빠른 납품 기간이 언제인지, 가격은 좀 올라가도 좋으니 현물로 있을 대를 찾아봐요. 그녀는 차근차근 전화를 돌리며 모든 것을 지시했다. 그 순간 그녀의 차분하고 여유 있는 옆모습을 보며 그는 갑자기 세상에 이 여자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마치고 그녀가 말했다. 됐어, 기다리자. 그쪽이 물러날까요?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응.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깨끗한 사람은 없어. 특히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 장사하는 작은 사업자들은 한 번만 파고들면 다 나와. 과연 반나절도 안 되어 왕 실장이 찾아왔다. 그는 서류 한 벌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한시, 장 변호사님이 찾아낸 자료입니다. 그 공급업체, 탈세와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몇 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이 오싹해졌다. 한해슬의 수단은 너무 독했다. 한 대표님 뜻이 이걸 그 사장한테 직접 보내라는 건가요? 아니요. 왕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한 대표님 말씀이 이런 건 더 무게 있는 사람이 전달해야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시선을 문 밖으로 향했다. 한호준이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진 부사장이 새까만 얼굴을 하고 문간에 서 있었다. 0.7. 진 부사장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 그의 얼굴은 가마솥 바닥보다 더 시꺼맸다. 그는 한호준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해슬 앞으로 곧장 걸어가서 억눌린 분노를 담아 말했다. 한 대표님, 대체 이게 무슨 뜻이십니까? 한해슬은 그의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눈꺼풀도 들지 않았다. 진 부사장님, 제가 오히려 묻고 싶군요. 잘 협력하던 업체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게다가 진 부사장님의 뜻이라고 하던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진 부사장은 한 방에 찔려서 말문이 막혔다. 시장 상황이 변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하네슬이 찻잔을 내려놓고 왕 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진 부사장님, 이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상관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진 부사장이 의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다. 두어 페이지만 넘기자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이게, 서류를 든 그의 손이 통제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그 친척, 배짱이 좋군요. 하네슬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 부사장의 심장을 두드리는 쇠망치처럼 느껴졌다. 탈세, 이중계약, 액수가 적지 않네요. 진 부사장님, 제가 이걸 국세청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진 부사장은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한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그 친척이 정말 멍청한 놈입니다. 한 번만 봐 주십시오. 한 번만. 하네슬이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기회는 제가 줬잖아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한 대표님, 제가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해온 걸 생각하셔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강판은 제가 시켜서 원래 가격에 바로 보내게 하겠습니다. 한 푼도 안 올리고, 아니, 깎겠습니다. 10% 깎을게요. 늦었어. 하네슬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에서 아래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새로운 업체를 찾았어. 가격도 그 업체보다 싸고 품질도 좋아.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잠시 멈추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 법무팀에서 퇴직 및 보상 문제를 논의할 거야. 그리고 이 자료들은 내가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점을 감안해서 내가 잠시 보관해 줄게. 하지만 앞으로 레드브릭 스튜디오나 한호준 씨에 대한 어떤 험담이라도 내 귀에 들어오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위협이 가득했다. 결과는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 거야. 진 부사장은 완전히 풀 죽었다. 입술만 덜덜 떨릴 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하네슬은 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 몸을 돌렸다. 가자. 저녁 같이 먹자며 우리 결혼 100일 기념일이라고. 한호준은 멍해졌다. 그들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받자 즉시 알아차리고 맞장구 쳤다. 네, 식당 예약해뒀어요. 가시죠. 그는 그녀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진 부사장만 그 자리에 진흙 덩어리처럼 남았다. 하네슬의 차에 타자 그의 심장이 아직도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아까 그 장면은 너무 임팩트가 강했다. 그녀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단호하고 깔끔하고 또 독하고 정확했다. 어떤 여유도 두지 않았다. 정말 그를 해고하실 셈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하라고. 그녀는 차를 몰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암덩어리 같아서 언젠가는 회사를 망칠 거야. 오늘 내가 그를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열한 수단으로 당신을 공격할 거야. 그는 침묵했다. 무서워. 그녀가 그를 흘끗 보았다. 조금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상업 전쟁이 이렇게 직접적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조금의 자조가 섞여 있었다. 진짜 전쟁터는 이보다 100배는 더 잔혹해. 그는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 아래 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자도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압박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오늘 고마워요.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다고 하지 마. 당신은 당신의 재능으로 나에게 가치를 창출했고 나는 내 권력으로 당신의 장애물을 제거했어.
우리는 평등한 협력 관계야. 그녀가 차를 프랑스 레스토랑 앞에 세웠다. 내려, 결혼 100일 기념일엔 그래도 좀 상징적인 건 해야지. 그녀가 그에게 윙크했다. 그는 그제야 그녀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말한 게 단지진 부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만은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녀도 정말 그와 밥을 먹고 싶었던 것이다. 이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모든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다. 앞으로 하 회장님 쪽에서 또 무슨 움직임이 있을 거야. 그녀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조용히 말했다. 하문빈이라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이렇게 당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무엇을 하려고? 뭐니 해도 상업적 수단이겠지. 압박, 스카우트, 소문 퍼뜨리기.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걱정 마. 성원그룹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오히려 너는 조심해야 해. 내가요? 응.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넌 나의 약점이야. 나를 공격하지 못하면 아마 너를 공격할 거야. 그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녀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다. 조심할게. 그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창업 스토리, 그의 디자인에 대한 꿈, 그리고 각자의 과거. 그제야 그는 그녀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강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다. 그들은 마치 단단한 껍질을 깐 두 마리의 고슴도치처럼 처음으로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배를 내보였다. 그 식사는 아주 늦게까지 이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하네슬은 와인을 좀 마셔서 뺨이 살짝 붉어졌다. 차 안에는 부드러운 영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호준 씨.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좀 떠있는 듯했다. 후회. 해. 무엇을요? 나랑 그 계약을 한 거.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가로수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안 후회해요. 그가 말했다. 이게 제 30년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만족한 표정이었다. 빌라에 도착하자 그녀는 비틀거릴 정도였다. 그가 그녀를 부축해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방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일찍 쉬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은 아직 그의 재킷 자락을 놓지 않았다. 한호준 씨. 그녀가 고개를 들어 알코올과 조명의 효과로 그녀의 눈동자는 엄청나게 밝았다. 너,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0.8. 그는 그녀의 눈앞에 있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은은한 술 냄새와 깨끗한 향기를 맡으며 심장이 멈출 듯이 미친 듯이 뛰었다. 좋아하는 걸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존경하고 고마워하며 심지어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뿐임을 알았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인정할 수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냉랭한 계약서가 있고 하늘과 땅 차이에 신분 차이가 있었다. 당신 술 취했어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가 약간 마르고 떨렸다. 그녀 눈동자의 빛이 잠시 흐릿해진 듯했다. 그래.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손을 놓았다. 내가 술에 취했나 보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닫았다. 일련의 동작이 매우 자연스러웠다. 그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어났을 때 하네슬은 이미 회사에 가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이모가 준비한 아침 식사와 함께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한해슬이 남긴 것이었다. 어젯밤 일은 마음에 두지마, 술 취해서 한 헛소리였으니까. 글씨체는 그녀 특유의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그 쪽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다. 하지만 마음속은 더욱 막막해졌다. 그 후로 그들 사이는 다시 전의 상대를 예우하는 듯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바빴고 그는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식탁에서 마주칠 때면 프로젝트에 대해 몇 마디 나누곤 했지만 그날 밤의 촛불 디너 때처럼 친근한 모습은 사라졌다. 그 좋아한다는 질문은 작은 가시처럼 그들 사이에 박혀 있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한 달여 후 그의 전 약혼녀 맹수진이 갑자기 그의 세계에 다시 나타났다. 그날 오후 그는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회의 중이었다. 프런트의 어린 여직원이 갑자기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다. 한 팀장님, 밖에 여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막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철렁하며 나쁜 예감이 들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보니 역시 맹수진이었다. 그녀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 속의 독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와 그의 코끝을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한호준, 이 양심 없는 놈아. 여기 숨어서는 잘 나가게 됐구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작업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내밀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녀를 한쪽으로 끌어냈다. 왜 온 거야? 왔냐니? 그녀는 비웃었다. 어떤 요괴가 내 남자를 홀려서 자식조차 모르게 만들었는지 보러 왔지. 맹수진, 우리 헤어졌어. 말 조심해. 헤어져.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무턱대고 소리 질렀다. 당장 나랑 집에 가. 제대로 얘기하자.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할 얘기가 없다고.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호준, 너 좋은데 만나서 나를 차버렸지. 이 5년 동안 내가 바친 내 감정, 내가 너를 위해 집안 살림하고 아끼고 절약한 것들 생각은 해? 그녀는 마치 억울하게 버림받은 피해자인 양 목 놓아 울며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사정을 모르는 직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그를 보는 시선도 다소 달라졌다. 그는 화가 나서 몸을 떨었다. 이 여자는 흑백을 뒤집는 능력이 참 대단했다. 맹수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는 애써 화를 누르며 물었다. 딱히 어쩌자는 건 없어. 그녀가 거짓 눈물을 닦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내가 그렇게 쉽게 가버려서 나랑 우리 가족은 어쩌라고? 우리 동생 집은 어떡하고? 나한테 확실한 해결책을 줘야지. 얼마를 원해?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말 섞기 싫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5 손가락을 펼쳤다. 5천만 원, 5천만 원만 주면 우리 끝인 거야.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소란을 피울 거야. 내 작업실이 계속 굴러갈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이건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는 그녀의 추한 얼굴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한 푼도 못 줘. 그가 냉랭하게 말했다. 너. 그녀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당할 줄 몰랐다.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그를 가리켰다. 한호준, 너 술 마시지 말고 벌레 먹은 약도 먹지 마. 내가 너 망신시켜도 후회 없어. 그들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순간 화려한 빨간색 페라리가 작업실 문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셔츠에 금목걸이를 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곧장 맹수진의 곁으로 걸어가 그녀의 허리를 껴안으며 경솔하게 휘파람을 불었다. 수진아,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그 눈 없는 전 남자친구야? 맹수진은 그를 보자마자 마치 사람이 바뀐 듯 그에게 바짝 붙으며 얇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쯔 씨, 오셨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왕쯔, 이 깡패 같은 남자는 한호준의 눈썹이 더욱 깊게 찌푸려졌다. 왕쯔라는 남자가 그를 한번 훑어보았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이 새끼야, 바로 너라는 놈이 우리 집 수진을 찼어? 그가 맹수진의 엉덩이를 탁 치며 매우 추한 행동을 했다. 말하는데 우리 집 수진은 너 같은 가난뱅이가 건드릴 여자가 아니야. 지금은 나랑 사귀니까 내가 전에 그녀한테 빚진 거 다 토해내. 내가 그녀한테 뭘 빚졌는데. 그는 그를 냉랭하게 바라보았다. 청춘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금, 빚진 거 계산하면. 왕쯔가 손가락을 꼽으며 전형적인 불량배 짓을 했다. 많이 달라 하지도 않겠어. 1억 오늘 당장 내놔. 못 내면 내일 이 좁은 작업실을 고철 더미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원래 그들은 이미 서로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맹수진이 오늘 와서 소란을 피운 건 이 왕쯔라는 놈이 뒤에서 부추긴 짓이었다. 맹수진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자신을 깔보는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속 마지막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다. 갑자기 참 우스웠다. 그런 여자에게 5년 동안이나 굽혀 살다니. 돈을 원한다는 말이지? 그가 웃었다. 설렁하게 웃었다. 좋아, 내 변호사가 얘기하게 하지. 변호사? 왕쯔가 잠시 멍하더니 곧이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너 따위가 무슨 변호사를 써? 겁주는 거야. 그가 못 부르면 내가 불러주지.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갑자기 그들의 뒤에서 들려왔다.